변하지 않는 진실, 기후가 변하고 있고 사람들은 늙어가고 있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은 아주 빠르게 인공지능부터 개발되고 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주도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시장이라는 거는 계속 유기적으로 바뀌는 것이고 배터리가 계속 갈 수도 있지만 뭐 어느 순간 또 불꽃처럼 사라질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요. 2차 전지 말고 다른 주도주가 부상할 수 있다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후보군 몇 개만 좀 꼽아주세요. 단기랑 중장기로 나눠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순환매에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2차 전지는 장기 스토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뭐 이게 꺾였다라고 말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주가는 잠시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기간 조정일 수도 있고요. 가격 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리는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전기차의 보급률은 높아질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양극재도 필요하기 때문에 매출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도 뭐 침투율이 뭐 10%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다 그것 때문에 지금 가자 하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과도하면 문제가 항상 생기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으면 3D 프린팅이라고 기억나십니까? 근데 몇 개월 반짝했던 것 같으네요. 오래 가진 않았던 글로벌도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반짝했습니다. 주가도 많이 상승했거든요. 다 어디 갔어요. 생각도 안 나네요. 네, 경쟁 때문에. 예, 그리고 핏빛이라고 한때 이렇게 밴드에 차고 다녔던 것 때문에 보통 요새는 젊은 친구들은 애플워치를 많이 차거든요. 핏빛이 애플워치 때문에 거의 고사됐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총화였죠. 애플부터 시작해서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면서 갑자기 지형이 바뀌어진 거죠.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3D 프린터가 어딘가에 숨쉬고 존재하고 계속 있습니다. 문제는 산업은 성장하고 있는데 투자하는 대상들의 기업 주가가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나쁠 수도 있고 조정을 한동안 받다가 다시 회복될 수도 있고 잠깐 그럼 주도주가 뭐가 될 거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에 그러면 누가 대체할 수 있느냐 성장 스토리를 아직은 많이는 없죠. 올드 이코노미 쪽에서 대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들 자동차 시작부터 시작해서 반도체가 이제 성장 스토리가 있죠. AI 성장 스토리가 워낙 강하니까. 모멘텀이 붙었어요. 이제 붙었죠. 고전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이제 조선, 기계 등 약간 올드한 인더스트리들, 밸류에이션 싸지만 그런 회사들이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투자해 볼 만한 종목들이 아닐까. 투자자들은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2차 전지처럼 성장주를 투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현대차처럼 추천 종목 아닙니다. 혹시 오해는 하지 주시고 현대차처럼 지금 배당 수익률이 우수한 종목들을 골라서 투자하는 배당주 펀드들도 있거든요. 다 각자의 그 투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과도한 쪽에서 이걸 팔거나 혹은 투자하기 애매하니까 다른 대안을 찾아가지고 투자하는 흐름들이 또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엔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단기적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조금 2차 전지가 만약에 좀 주춤한다고 하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주 행동주의를 조금 추구하다 보니까 연말이 이제 점점 다가오게 되면 주주총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불만족스러운 주주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지배구조에 대한 요구가 또 이제 또 많아질 것 같고 요새는 또 주주행동주의가 대세이지 않습니까?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거나 개선되면 주가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기업에 대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아요. 사실 이쪽은 그냥 투자해서는 안 되거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아까 좀 우호적이지만 자기의 요구를 갖다가 관철시켜야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순환매 움직임을 갖다가 뭐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걸 사실 개인이나 기관들도 이걸 가지고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다려야 되거든요. 기관들은 기다려야 되고 개인들은 순환매를 쫓아가셔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죠. 투자 난이도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글로벌 최상이기 때문에 너무 투자자분들이 잘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순환매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장기적으로 그럼 투자 아이디어가 무엇이 있을 거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100일 동안 조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을 조사를 했었거든요.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뭐가 부족한지를 찾아본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반도체였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냐? 배터리였습니다. 배터리. 세 번째가 뭐였냐? 히토류입니다. 네 번째,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세 번째 히토류는 없어요. 히토류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제법 경쟁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좋은 거죠. 반도체에서는 우리의 유수의 또 회사들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후공정, 전공정 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회사들 에코 3인방을 비롯해 이제 포스코 홀딩스까지 많은 회사들이 조금 있습니다. 경쟁력은 있는 거죠. 또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에서는 우리 삼성 쪽
쪽이 또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좋았는데 이러한 공급망 재편 과정은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는 스토리입니다. 지금 미국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트럼프 행정부 때는 무역 가지고 난리쳤어요. 관세 가지고. 바이든 행정부 때는 그래서 공급망 만들자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사실 4개의 산업이 중기적으로는 많이 갈 수 있는 산업이고 저는 이 4개의 산업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좀 수혜를 많이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실. 기후가 변하고 있고 사람들은 늙어가고 있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은 아주 빠르게 인공지능부터 개발되고 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인구 고령화에 투자를 하는 아이디어는 예전에 바이오 회사들이었는데 글로벌로 지금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많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섹터 중에 성장이 가장 빠른 산업은 사실 제약 바이오입니다. 그런데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멀티플적인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그래서 인구 고령화로 봤을 때는 제약 바이오 한동안도 한국에서 많이 쉬었습니다. 아픔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구 고령화의 스토리가 많이 바뀐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뭐 글로벌로도 너무 많은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있습니다. 혁신을 만들어내 가고 있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수명도 연장해주고 병을 치료해주는 효익을 제공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타 섹터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별 기업을 피킹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성공 확률이 낮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제약 바이오를 투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가서 FDA 승인 받아야 되거든요. 네. 차라리 그럴 거면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유수 회사들 ETF를 사시던 펀드를 사시던 그런 쪽에서 투자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후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던 뭐 2차 전지도 거기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전기차 라인업에 또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막 풍력부터 요새 풍력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다시 또 이제 흐름이 돌아온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계속 가지 않겠습니까? 예, 문제는 어느 정도의 가격에서 사느냐 하는 거죠. 추격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인구 고령화를 놓고 봤을 경우에는 변하지 않는 뭐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로봇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한국 펀드 매니저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문명과 같은 회사인 것 같아요. 펀드에 편입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봤을 때 그동안 한 2년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반도체 회사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어쨌든 간에 최근에 다시 모멘텀이 붙고 있고 그것이 AI가 촉발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나 AMD 같은 GPU를 만들던 회사에서 요즘은 HBM 좀 용어들이 좀 어렵긴 하지만 네. AI에 쓰인다는 D램의 좀 하이 버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하이닉스가 그 시장 50% 1위니까 하이닉스가 좀 먼저 올랐고 삼성전자가 이제 HBM3 신제품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이제 기대감이 일부 있고 반도체 한 번 더 갈 것 같긴 한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예전보다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반도체 중에서 이제 메모리 쪽이지 않습니까? 네. 예, D램 쪽 부분이고 그 산업 자체에서의 이제 실적 바닥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그 반도체 재고 출하 증가율을 조금 봤더니만 바닥을 형성하고 있어요. 보통 이게 이제 사이클이 워낙 강한 산업이라 감산이 있었습니다. 물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감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 이제 재고가 많이 소진됐고 이제는 슬슬 바닥에서 실적이 이제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특히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실적 전망을 갖다 상향 조정하고 있는 움직임 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뭐 주가는 올해 초반부터 시작해서 저점 찍고 이제 감산한다고 그러니까 선반영 됐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잠깐 하이닉스의 HBM 쪽으로 얘기를 들어가게 되면 고성능 반도체에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슈퍼컴퓨터나 AI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전망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AI 관련된 수요가 향후 2년 동안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 보십시오. 상당히 좋거든요.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MD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걸 종합해서 봤을 경우에 향후 1, 2년 동안 최소한 2년 정도 AI 관련된 수요는 좀 견조하겠구나. 그렇게 견조하게 되면 당연히 일반 쪽, 범용 쪽 그 D램에 대한 수요도 또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결국에 그 하이엔드 쪽이 좋아지게 되면 이걸 쫓아가기 위해서 범용 쪽도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컴퓨터 사양이 한쪽이 좋아졌는데 한쪽이 안 좋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이 업그레이드 되는 구조일 것 같습니다. 물론 시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주력을 삼는 그 하이닉스의 HBM 쪽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좋습니다. 좋은 것 같고 잘 될 것 같아요. 저도 희망을 합니다. 네. 예,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뭐 저 루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엔비디아 어떻게 얘기를 되고 있는지 한번 좀 확인은 해봐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HBM이 그래픽 D램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그래픽 D램이라는 거 HBM이 전체 D램 산업 봤을 때 사실 이게 물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얼마 안 되거든요. 1에서 2%. 근데 단가
단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제 전체로 봤을 때 한 10% 정도까지 차지할 수 있다.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10%. 그래서 매출이 올라가고 있죠. 네. 10%에서 20% 정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성장 드라이버가 되겠다. 사실 유일한 희망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그 범용 쪽의 그 디램하고 특히 낸드 쪽 비즈니스가 계속 실적을 갖다 끌고 내려가기 때문에 성장 드라이버가 생겼어요. 네. AI 관련된. 근데 과거에 우리 저 완성차 업체 같은 거죠. 내연기관과 관련된 것들이 계속 실적을 끌어내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희망은 존재하나 과거의 사업들이 이제 끌고 내려가는 부분이죠. 그러나 성장 모멘텀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AI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공급을 해줄 수 있느냐, 수요는 존재하거든요. 뭐 챗 GPT 지금 사용자들 수를 봤을 때 수요는 존재한다. 저걸 갖다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건가. 모든 플랫폼 회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공급할 수 있는 데가 한정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공급의 이슈지 수요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하이닉스가 사실 HBM을 주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좋게는 봅니다. 근데 주가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몰랐네?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그래도 성장 모멘텀이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게 보고 있습니다. 예. 뉘앙스가 아주 좋게 보는 것도 아니신 것 같아요. 저 실적이 나올 때 이게 네거티브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뒷목을 잡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중요한 거는 AI가 새로운 이제 수요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이제 PC가 있었고 모바일이 있었고 클라우드가 있으면서 대한민국 업체들이 그때그때 진화를 했습니다. 레벨업을 또 했었고. 근데 클라우드의 그 플랫폼 회사들의 대형 이제 투자가 끝나고 나서 이제 뭐가 이걸 갖다 견인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대한민국의 그 대표적인 디램 업체들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뭐 IDM이겠지만 삼성전자까지 같이 출렁했었던 국면이었지만 새로운 AI가 나타나면서 고성능 반도체의 수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게 보고요. 고성능 반도체로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업체들이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저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PC 수요가 일단 기본이었고 핸드폰이 나와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니까 그쪽이 이제 메인이 됐고, 나중에 서버, 아까 말씀하신 클라우드가 또 생기니까 이쪽으로 또 메인이 됐고, 지금 현재는 서버가 이제 메인이죠. 서버가 사실은. 메인이죠. 근데 AI 반도체가 또 이제 이슈가 되니까 이것도 서버긴 한데요. 범용 서버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점점 디램 반도체의 사용성이 확장되면서 시장이 커지니까 이제 이것이 성장 스토리가 되었던 건데 AI는 얼만큼 커질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예. 아마 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분명히 한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실적 발표 때 얘기를 했습니다. AI 수요는 향후 2년 동안 상당히 좋을 것 같다고. 삼성전자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사실 저는 좀 믿고 싶습니다. 저 정도 이야기했으면 실제로 좀 수요가 꽤 있나 보다? 꽤 있습니다. 꽤 있는 것 같고요.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또 외국인 투자자들도 하이닉스의 HBM에 대해서 미국에는 뭐 반도체 전문가들이 그래도 있는데 투자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근데 기타 다른 지역들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문외한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제 반도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많이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은 반도체에 대해서 다 외국인 투자자를 응가합니다. 그래요. 사실 뭐 외국인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압니다. 네. 주가 맞추기가 어렵죠. 미국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4%를 웃돌고 있고 2년물 같은 경우는 거의 5%에 육박하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사실 이렇게 미국 채권 하면 5% 준다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특히 큰 손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돈을 굴리면 이거 뭐 주식 해갖고 열심히 해봐야 뭐 5, 6% 나오기도 힘든데 그냥 채권 사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게 하다 보면 주식으로 굴리던 자금을 빼서 채권 쪽이나 채권과 관련한 상품들 쪽으로 가면 주식시장 입장에서 수급 면에서 불리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직까지 글로벌로 봤을 경우에 에셋 엘로케이터들이라고 하죠. 글로벌 CIO도, 큰 회사들의 CIO들의 자산 배분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제가 하나 재미나는 걸 봤었는데 1980년도 후반 정도에 채권을 가지고서 자산 배분을 대부분 할 수 있었거든요. 7.5%의 수익률을 만들기 위해서 연간 그럼 채권으로만 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게 2000년, 2015년 되면서 7.5%의 수익률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자산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채권 갖고는 안 나오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주식도 들어가고요. 프라이빗 에쿼티도 들어가게 되고 부동산도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변동성이 커졌다는 거죠.
네, 똑같은 수익률을 만들어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국면. 왜냐하면 채권 수익률은 계속 내려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채권 수익률이 갑자기 뻥 튄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채권 가지고 보유만 해도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옵니다. 문제는 채권의 변동성이 다른 타 자산 대비해서 낮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확신성이죠. 네. 자금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국채가 무슨 뭐 디폴트가 나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 회수의 가능성도 부동산을 투자했던 거, 대체를 투자했던 것 대비해서 월등히 높은 거죠.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이 좋은 거죠. 그러면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자산군들에 대해서 글로벌 돈들이 다양한 자산군들에게 투자가 됐었다고 하면 점점점 심플하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고 하면 에셋 엘로케이션 했던 사람들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당장 자금이 회수가 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투자했던 자금을 갖다 채권으로 바로 옮기는 게 아니거든요. 회수가 돼야지 옮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 회수가 된다고 하면 그 시점에서 당연히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의 IRR 그리고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 그 다음에 채권의 YTM 그것까지 다 고민하는 이자 수익률. 예, 네. 그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뭐가 월등하냐.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자산 배분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좀 존재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서 자산 배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앞으로는 지켜봐야 될 핵심적인 화두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증시는 확실히 부정적인 건 맞는 거잖아요. 위험 자산에 부정적이죠. 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자산에 다 부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은 다 다른 거거든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냥 풍부한 유동성에 기반해서 이것도 투자하고 저것도 투자하고 했던 행태는 네. 아마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뭐 작년 말부터 계속 했었죠. 그리고 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경기 침체는 온다 해서 지금 컨센서스, 지금의 전반적인 시각은 경기 침체 그냥 대충 지나갈 수 있겠네? 이런 분위기로 지금 바뀌는 느낌, 네. 적인 느낌.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뭐 고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히 탄탄하게 나오고 있어서요. 그런데 금리가 생각보다 높은 수준을 계속 가고 있고 네. 이것이 유지가 하반기에도 계속 된다면 이 금리를 버텨낼 수 있겠느냐라는 일부의 시각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미국은 버틸 것 같아요. 미국은 버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미국은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저축해놓은 돈도 조금 있었고 고용이 탄탄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월급이 생기는 거죠. 네, 월급 받으면 뭐 사실 예. 뭐 경기 좀 안 좋아도 그리고 이제 주택이 문제인데 예. 주택은 대부분 고정금리로 돼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 네,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럼 금리가 올라도 자기가 내대는 결국에 비용이 그렇게 네.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버텨낼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미국이 계속 올리거나 네. 뭐 고금리로 한동안 오래 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도 이제 은행 대출을 받는데 네. 신용 대출 금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에 자산 얼마 가지고 있느냐. 지금 시대에서는 돈을 좀 적게 빌리는 것도 레버리지를 좀 줄이는 것도 예, 미덕이죠. 네. 은행 뭐 신용금리가 거의 한 7%대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연간으로 견뎌낸다고 하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결국에 보게 되면 미국은 괜찮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라는 고민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도 좀 딜레마죠. 지금 3.5%의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하고는 있습니다만 미국의 금리를 저렇게 계속 올려버리니까 이제 격차가 나면서 지금 환율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우려가 생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더 올리면 이제 진짜 큰일 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2% 금리 차인데도 불구하고 네. 사실 예전에는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높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높아야 되는 건데 지금 봤을 경우에는 버텨내는 거죠. 네. 지금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저희도 잘 아시겠지만 가계부채,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네.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네. 현재 수준에서 연준이 옆으로 가주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과거에는 경기 침체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낙관적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 그나마 이제 이 정도만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 채권 시장은 다른 얘기인데, 네. 미국 경기를 봤을 때 성장률이 괜찮거든요. 예, GDP 성장률이 한국보다 높아요. 예, 좋습니다. 2%대 나오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고용은 견조하죠. 취업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뭐 미국 저번에도 일정이 있어가지고 잠깐 갔다 왔는데 고용 사정은 상당히 견조했었던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수치는 그래도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뭐 국제 유가가 조금 올라가면서 다시 조금 움찔거리긴 하지만 연준 입장에서 그러면 좀 마음은
편한 거죠. 내가 당장 어떻게 금리를 인하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옴짝달싹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여유 있게 조금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 금리를 올리겠다거나 내리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입장이 됐다라는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도 괜찮고 고용도 괜찮은데 굳이 지금 뭘 갖다가 취할 수 있을까? 고금리를 올려서 경기 침체를 유발한다라는 고전적인 생각을 갖다가 보통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생각에서는 미국 경제가 되게 상당히 잘 버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채권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이번에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스티키하다.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걸 잡기 위해서 연준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갖다 더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조금 베어리시한 부정적으로 조금 경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올해 초반에도 경기 침체 얘기를 많이 했지만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다른 나라들이 조금 힘든 거죠.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는 사실 뭐 워낙 유명하신 분들 이코노미스트 분들도 계시고 예, 뭐 예측을 많이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저의 이제 주요한 역할은 펀드 매니저입니다. 저의 베이스 케이스 그러니까 가장 이제 중립적인 시나리오는 경기 침체는 많이 없을 것 같다. 소프트할 것 같다. 현재까지는. 그러나 만약에 침체로 가게 되면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그걸 생각해 놓고 대응하는 게 저의 주요 업무입니다. 예언가는 아니죠. 그래서 경기에 대해서는 저는 현재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혁신 쪽 투자를 많이 하셨으니까요. 금리가 뭐 이제 이렇다고 치고 고금리로 상당 기간 간다고 치고 그럼 이제 위워크라든지 우버라든지 이런 스타트업 같은 경우 2021년 이때 막 버블이 막 우르르 깨지면서 소프트뱅크가 막 난리가 나고 적자가 나고 이런 과대평가됐던 스타트업들이 거품이 빠지는 시기를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스타트업 투자들 이쪽에서 이제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기회는 많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많이 거품이 꺼졌으니까 이쪽에도 좀 투자해볼 만한가? 왜냐면 지금 우리가 맨날 구글, 애플 이런 것만 얘기했었잖아요. 뭔가 좀 새로운 걸 좀 한번 투자해봄직한 느낌도 있어서요. 공모주 투자는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공모주 투자를 하다 보면 사실 배정받는 금액이 작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은 높은데 그걸 지속적으로 한다면 수익률은 꽤 높습니다. 문제는 배정받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네. 이게 아주 큰 목돈이 안 되는 거예요. 뭐 100대1 경쟁률 넣으면 1억 넣으면 뭐 100만 원 받고 이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공모주 투자가 뭐 다양한 형태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펀드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면 말씀하셨던 과거의 스타트업들 중에서 검증돼서 상장되는 기업들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공모주 투자라는 거는 이제 국내 공모주 투자를 말씀하시는지 미국의 공모주 투자를 말씀하시는지? 국내 공모주 투자를 얘기합니다. 사실 개인들 같은 경우나 심지어는 기관들도 미국의 공모주 투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더구나 미리 배정을 받는다는 건 거의 쉽지 않습니다. 투자하는 종목이 대체로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혁신 기업들 아까 말씀하셨던 혹은 시세가 크게 나는 종목들 위주로 많이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깜짝깜짝 놀라죠. 제가 자산 운용을 2020년에 간뒀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진 때였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높아졌죠. 근데 10년 전만 비교해 봤을 경우에 해외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엔비디아가 무슨 기업인지 모르셨어요. 맞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신문만 해도 미국 주식 면이 생긴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2, 3년밖에 안 됐어요. 2017년에 저희는 이제 엔비디아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엔비디아가 어떤 종목이고 왜 이 성장 포텐셜이 있는지 설명을 많이 하러 다녔죠. 그때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엔비디아, 테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 시세를 냈죠, 또. 그래서 앞으로는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이 미래의 엔비디아, 테슬라를 찾는 것이고요. 찾으려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실 미국 종목이 쉽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어렵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그것도 업데이트하는 것도 어렵고 사실 미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은 상한가 없지 않습니까? 공부를 좀 하셔야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왜 지금 이 가격에서 사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점검을 하려다 보면 많은 공부를 해야 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간단하게 너무 어렵지 않게 많이 사시는 종목 사면 안 되나요? 지금 주도주는 아무래도 AI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거 그냥 사면 우량 종목이라고 하니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회사에 대해서
대해서 한국 기업만큼 저도 친숙하지 않다 보니까 외신으로 접하는 게 대부분이고 뭐 제가 구글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AI를 주도하고 있는 건 사실 빅 플랫폼 회사들이 많이 투자를 했었고 그걸 주도하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그걸 들고 있는 건 가죠. 머스트 해보죠. 보유해야 되는 종목. 근데 그거 가지고는 이제 성에 안 차다. 사실 이제 우리 2차 전지 관리처럼 가슴 뜨거운 성장 스토리를 찾다 보면 항상 딴 곳으로 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기쁨을 얻을 수도 있지만 낭패를 볼 수도 있고 괴로움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사실 어떤 주식이 눈에 띈다고 할 때는 항상 뭔가 뜨거울 때 눈에 띕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매력적일 때 한 번도 눈에 띄지 않아요. 망할 것 같거든요. 사실은 주가가 떨어지면 매력적이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해외 투자 스타일을 말씀드리게 되면 특히 미국 투자 스타일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성장주예요. 왜냐하면 성장 테마가 아주 쉽거든요. 스토리가 나옵니다. 시세가 그래 가프 성격을 해서 합리적으로 성장하는 Growth at Reasonable Price. 그래서 합리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쭉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사는 거예요. 애플이나 혹은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기업들을 갖다가 이제 과거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성장주를 투자한 거죠. 근데 성장주가 문제가 뭐냐면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한 번이라도 꺾이면 넷플릭스도 한 번 절단 났고요. 페이스북도 한 번 절단 났고 다 절단 났던 스토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걸 갖다 그때 그러면 손절해야 되거든요. 눈물을 머금고 사실은 그때 사야 되는데 기회도 있습니다. 테슬라 떨어졌을 때 샀어야 되는데 이런 거랑 비슷한. 예, 지금은 안 가지고 있지만 뭐 지금은 이제 그 펀드에 운용하고 있지도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테슬라 보유한 것도 아니지만 사실 자기가 봤을 경우에는 아주 좋은 진입 시점은 가격이 하락했을 때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대부분 성장주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성장주는 주가 조정이 아주 빈번하다. 이걸 갖다가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쪽으로 보게 되면 우리 이제 가치주 투자의 대가가 계시지 않습니까? 오렌 버핏 아주 구르시죠. 근데 그분은 항상 그러시죠. 아주 쌀 때 사시죠. 놀랍습니다. 그렇게 투자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못해요. 모르니까. 그리고 본성에 반하잖아요.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공포를 누르고서 산다는 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런 투자도 우리는 좀 배워야 되는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워낙 또 중국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안 하면 제가 인터뷰를 모신 것에 대한 직무유기 같아서 꼭 하고 싶었는데 아까 그 말씀을 주셨는데 중국 주식이 좀 안 좋아요 사실. 올해 들어서 부진했고 한국 투자자분들도 이제 많이 중국 투자를 꺼리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논리라면 떨어졌을 때 좀 관심을 보여야 한다면 지금 이제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중국 주식 투자하는 건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좀 민감합니다. 또 정치적으로 제가. 글로벌로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할 때 그 요인을 한번 분석을 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먼저 하겠고, 투자 수익률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냐? 뭐가 기반하냐? 봤더니만 심플하게 아주 간단하게 보면 3분의 1은 매크로였던 것 같아요. 경기와 관련된 부분. 3분의 1은 산업, 3분의 1은 기업. 심플하죠. 진짜 그렇게 나옵니다. UBS에서 옛날에 분석했던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알아야 되고 산업도 알아야 되고 기업도 알아야 됩니다. 이 요인들이 다들 주가 수익률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근데 재미난 게 중국은 그렇진 않더라고요. 중국에서는 기업이 없습니다. 경영진들의 이 자율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있는 듯 하다가도 갑자기 없어져요. 경영진이 없어지는 것처럼. 뭐 알리바바 마윈 같은 분들 산업은 존재합니다. 성장 산업은 존재해서 3분의 1은 산업입니다. 근데 3분의 2가 사실은 매크로였던 거죠. 매크로는 즉 정부의 의지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좀 특이성이 있다 그런. 아주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점 근처를 갖다 열심히 달려가고는 있지만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자신 있게 들어갈 어떤 글로벌 투자자들도 많이는 없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경기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걸 어떻게 회복시켜 놓느냐. 경기 부양책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소비, 투자, 수출 이런 데서 그러면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수출은 미국하고 또 연결이 있습니다. 다변화를 시켰다 그래도 가장 큰 핵심은 미국 같은 데서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수출은 그렇다 치고 이제 소비는 내수 소비가 이상해졌거든요. 제로 코로나 이후에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돈 생각보다 안 써요. 젊은 애들이 안 써요 또. 불안하거든요. 도망가려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투자인데 투자 쪽에서 뭔가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결국에 중국에서 계속했던 부분은 고정자산 투자, 부동산 투자 결국 그 부분이고 부동산 살려내야 되거든요. 천천히지만 결국에는 부동산을 어떻게든 살려낼 것 같다가 고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찔끔찔끔 보니까 금리를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대출 우대 금리를 갖다 0.1% 인하를 하긴 했는데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살려내겠습니까? 없습니다. 부동산 경기를 뭔가 부양하는 액션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안 나온다고 하면 아직 조금 뭔가 턴어라운드 하는 모멘텀을 찾기는 어렵다라는 생각합니다. 그게 언제 거냐? 미국하고 연결이 돼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이제 금리 차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올리는데 중국이 내리게 되면 결국에는 자금은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외국인 투자 안 들어와서 난리인데 네. 결국에 있는 돈까지 나간다 그러면 채권 쪽에서 자금 나간다 그러면 미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면 미국 쪽 움직임 보면서 결정을 할 것 같고 그게 아마 하반기쯤에는 뭔가 좀 있었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그 전부터 상반기 때도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결과들이 다 실망스럽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뭔가 양치기 소년된 것 같은 네.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네, 저도 중국 전문가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지금 목표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중국 정부의 그게 지금 경기를 부양하는 거냐 아니냐 혹은 그럼 언제 할 거냐 예,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방향성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싸거든요. PL로 봤을 때도 지금 뭐 한 10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 대부분 뭐 그렇게 부담감은 없습니다. 가장 레거드이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주가 수익률이 가장 부진한 지역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모멘텀이 뭔데? 이 전환을 만들 수 있는 뭔가 계기가 뭔데? 그럼 보통 본인들 자금으로 해야 되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와줘야 사실 뭔가 사주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추가적인 매수세는 어디서 나올 것이냐?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죠. 요새 중국 가기 어렵거든요. 비자도 안 내줘요. 이런 상황에서 막 교류도 활발하지 않고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라리 거기 투자 안 하고 말겠다. 이런 게 글로벌 투자자들의 지금 현재 마인드셋이죠. 정서적으로도 이제 자꾸 이렇게 외교적인 마찰이 있다 보니까 한국하고도 별로 안 좋고 계속 자꾸 이렇게 마음적으로도 벌어지는 것 같아요, 중국에.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증시까지도 좀 소외가 되고 있고 네. 반등의 모멘텀, 반등의 계기를 못 찾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냉정하게 따져보자면 이게 진짜 아까 워렌 버핏 말씀도 주셨지만 네. 주식이 뭐 꼭 주가가 싼 것만 좋은 주식은 아니긴 하지만요. 네. 지금 상황에서 한번 눈여겨봄직한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중국 주식을 투자한다 그러면 어느 섹터 쪽이 좋을 것 같으세요? 저는 뭐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예, 중국도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산업의 구조를 바꾸고 싶어 하거든요. 결국 AI, 반도체, 통신 뭐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했었던 그런 쪽에서 어떤 경쟁 우위를 갖고 싶어 하고 그런 걸 육성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북경대학교 대학원을 나왔는데 북경대학교 대학원들에 보게 되면 기업들 CEO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혹은 공산당 간부들도 있고 또 금융계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기업을 인수하고 싶을 때 한국의 기업을 인수하고 싶어 하거든요. 많이 그랬어요. 2017년부터. 네. 계속 똑같습니다. AI, 반도체, 통신 관심 있는 분야가 똑같군요. 그것만 네. 집중적으로 뭐 그거는 사실 뭐 언제든지 오겠다라는 얘기를 좀 할 정도로 네. 거기에 대한 육성 의지는 워낙 강한 거고요. 사실 그러다 보면 돈은 그쪽으로 계속 몰리는 거죠. 반도체 가지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사실 반도체 굴기가 안 되고 있어요, 중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중국은. 안 그러면 계속 종속되거든요. 뭔가를 해야 됩니다. 파괴적 혁신이 됐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구현하든 뭔가는 실현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렇다고 뭐 미국 쪽에 밑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럼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럼 그 돈이 흐르는 쪽은 그쪽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종목으로 이제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섹터는 분명합니다. 그쪽에 올라갈 거고 그쪽에 뭔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종목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이 중국 기업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고 뭘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사실 점검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목에 대한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기업의 3분의 2는 매크로고 중국 정부의 입장 3분의 1은 그냥 산업이다. 오히려 이럴 경우가 그냥 펀드나 ETF 사는 게 아주 마음 편할 것이다. 종목 플레이하면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